안녕하십니까. 형사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형사법 중에 우리 구성요건에 관한 것을 정리할 겁니다. 자, 구성요건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행위죠. 그 행위 유형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구성요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면 이런 게 보통 구성요건이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요건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관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결과로 인한 것은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과범 내지는 우리 침해범에서 논의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구성 배당성 인과관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고의가 있죠. 자, 고의는 보통 우리가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알고도 해버리는 걸 보통 고의라는 것이고, 자, 이 고의, 자,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법률, 즉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의 종류만 하나 보신다면 보통 고의는 확정적 고의가 있고요. 또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이것을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정적 고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인식하고 예견한 경우죠. 그래서 확정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인식한 경우인데, 자, 미필적 고의는 말은 뭐죠? 가능성을 인식한다고 나와 있죠. 자,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해 버린 경우, 이런 경우죠.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담배를 피면서 자, 주변에 만약에 수풀이 있다. 그러면 산불이 날지도 모른다 하면서도 모르겠다고 피워버리죠. 결과적으로 용인함으로써 불을 일으킨다, 방할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미필적 고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네 번째는 과실범입니다. 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실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고요. 또 우리 과실범은 우리 형법 체계상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현행 우리 법 체계입니다. 과실법은 주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처벌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사람들 우리가 전철을 타게 되면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람 손으로 옆 사람의 얼굴을 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좁게 붙어 있다 보니까요. 근데 그것은 고의가 아니면 과실폭행죄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 과실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실도 우리 보통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이 있죠. 업무상 과실은 업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도 중하게 처벌할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경과실, 중과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부작위범이 나옵니다. 자, 부작위란 말은 우리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부작위범이 문제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도 우리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성이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지 막연히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보시고, 자, 일반점들 우리 진정 부작위범이 있고 또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습니다. 자, 진정 부작위범은 말 그대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 그래서 부작위에 의해서만, 자, 부작위만으로만 성립이 되는 것이
진정 부작위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행위 자체, 형식은 자기범이지만,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형식은 자기범이란 이야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이 가능한 것. 이것도 우리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자, 우리 진정 부작위범은 대표적인 시험들, 우리 태거 불응죄 있죠? 태거 불응죄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았어. 그래서 태거 불응. 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는 부작위에 의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진정 부작위범. 자, 부진정 부작위범 대표적인 시험들 뭐죠? 어머니가 젖을 먹이지 않아서 영아를 아사시키는 것.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아에 대해서 젖을 주지 아니한 경우죠. 그래서 아사시킨 경우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부작위에서 실현하는 살인범, 우리 부진정 부작위범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성요건의 테마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법성 테마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자, 일반적으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정당 방위가 있죠. 자, 정당 방위는 부정에 대한 정의 개념입니다. 부정에 대한 정.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행위가 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당 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이다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반면에 긴급 피난도 있습니다. 자, 긴급 피난은 정대 정의 관계다 이런 말 쓰거든요. 자, 긴급의 대표적인 사로 소개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도사견이 나를 물려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으로 뛰어감으로써 남의 집에 유치원을 깨고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정에 대한 침해, 우리 도사견이 날 부른 것을 부정이라, 즉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의 행위를 긴급 피난이고, 이것도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여러분, 자구행위입니다. 자구행위는 스스로 추적해서 하는 것이죠. 자, 자구행위는 일반적 법정 절차에 의해서는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죠. 이런 경우죠. 그래서 그럴 때 하는 것이 자구행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달 전에 오토바이를 도난당했는데 누군가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때 이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바로 가서 오토바이를 내가 빼서, 즉 내 것이니까 찾아오는 것이겠죠. 자구행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네 번째는 정당행위입니다. 자, 정당행위라는 것은 법령이나 업무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우리 업무에 의한 행위 또는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정당행위가 인정이 되면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우리 피해자 승낙이 나오죠. 자, 피해자 승낙입니다. 역시 이것도 피해자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승낙했다는 이야기죠. 자, 쉽게 말해서 내 물건 가져가라고 했어. 자, 내 시계가 있는데 너 갖다 써 했어. 그럼 가져갔어. 그걸 절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자 승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대신 그 시계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승낙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갑의 시계인데 우리 가져가라겠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 갑이 자기 시계를 내 걸 가져가. 그러면 이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피해자 승낙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위법성 조각의 문제는 이렇게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책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이 인정되고 책임이 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에 관한 것은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비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책임 능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세 가지 거 정리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보통 이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자, 형사상 책임 무능력자는 보통 만 14세 미만자죠. 그래서 14세 미만 형사상 책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또 심신상실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책임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는 우리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이 민법상에는 미성년자 19세 미만이지만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심신상실자입니다. 자, 그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간히 보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날 만취했다, 약에 취했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은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해 가지고 일종의 범죄 성립을 피해보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정 책임 능력자라고 나오죠. 보시면 한정 책임 능력자입니다. 이 대표님들 심신미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자 행위는 형을 강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임의적 강경입니다. 형을 강경할 수 있다. 대신 심신상실자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심신미약자는 상실자보다는 상태가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자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반면에 농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농하자는 필요적 강경이라고 하죠. 이 말은 여기는 강경할 수 있지만 농하자 행위는 강경한다고 나옵니다. 필요적 강경이죠. 그래서 필요적 강경이다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온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나오죠. 자, 온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은 스스로 심신 상실 상태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견행위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죠.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심신 상실 등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미약이라든가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약을 먹은다든가 내지는 술에 만취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범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말은 여기는 감경이나 조각이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일반적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착오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우리 금지 착오가 나옵니다. 자, 착오에 의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했지만 착오로 위법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금지 착오라는 것은 금지. 자, 구성요건이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위법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자, 그중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것은 법률의 부지가 나오죠. 법률 부지입니다. 자, 법률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경우죠. 법률 부지. 또는 효력상의 착오가 나옵니다. 효력 착오.
자, 이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 규정이 있는데 그게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착오한 것이죠. 이런 거. 자, 포섭의 착오가 나오죠. 자, 포섭의 착오입니다. 자, 포섭 착오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자, 우리 공무원이다. 자, 공무원이면 일반적으로 뇌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물, 수뢰나 정례죄가 성립하겠죠. 공무원이 뇌물 주면 정례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립대학교 교수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는 뇌물 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착오한 것이죠. 이 포섭되는 부분, 이 부분이 포함될 것에서 착오를 준 것이죠. 국립대 교수다. 그럼 국립대 교수도 공무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착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범죄가 안 된다고 착오하는 것. 그래서 우리 뇌물을 주는 건 범죄인 건 알지만 국립대학교 교사대 주는 것은 아니라고 착오를 일으키는 것. 포섭의 착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지 착오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는 처벌에 안 하거나 강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이지요. 또 세 번째는 강요된 행위는 보통 여러분들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강요된 행위입니다. 자, 강요된 행위는 일반적으로 처벌을 하지 아니합니다. 자, 강요된 행위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죠. 자, 우리 납북어부죠. 그죠? 그래서 납북된 어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북한을 칭송했다. 일반적으로 북에 납치돼가지고 북한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강요행위죠. 자신 의사 상관없이 하게 된 행위라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보통 강요된 행위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그 위해를 방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돼서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점들 위법성 그리고 책임 사유를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미수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절차적인 문제 쪽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우리 범죄 결의하는 단계가 있죠. 범죄 결의하고 나서 자, 실행의 착수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실행의 착수이지요. 자, 실행의 착수를 하여 가지고 일반적 결과가 발생될 수 있겠죠. 범죄 결과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성요건 쪽에 결과 발생이라 나와 있죠. 구성요건에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료 단계입니다. 그 범죄 결의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 이 단계에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자, 속으로 자,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렇다든가, 그러면 그 단계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내심적인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행에 착수를 할 때는 이제 바로 뭐죠? 착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준비하겠죠. 그 준비하는 단계를 예비 음모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계는 예비하고 음모 단계입니다. 그럼 예비 음모 단계는 처벌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규정이 없는 것은 처벌할 수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에 착수해 가지고 결과가 발생되기 이전 단계를 우리가 미수 단계라고 합니다. 자, 미수범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역시 우리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들은 처벌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결과가 발생해서 우리가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또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단계. 이게 대표적 놈들 체포감금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종료 단계. 이렇게 기억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미수론에 관련된 기본적 내용 몇 가지 정리할 겁니다. 자, 미수범이 나와 있죠?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또는 종료했다도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한 단계를 보통 미수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수범이 되려면 실행에 착수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실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하고 나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자, 또는 결과 발생이 나오지 아니한 경우죠. 이것도 우리가 미수범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미수범의 처벌의 문제죠. 자,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수도 일반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었는 이야기죠. 미수범은 우리가 처벌 규정이 있다면 처벌하는 문제입니다. 자,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수상계는 처벌을 안 하지만 규정이 있다면 처벌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미수 종류는 세 가지 형태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 장애미수가 있습니다. 장애미수. 자, 장애미수는 보통은 여러분 이런 경우죠. 자, 만약에 내가 절도를 실행하고 있어. 근데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절도 행위를 중지하는 걸 말하겠죠. 이 말은 자신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장애로 인해 가지고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그런 것을 장애미수라고 그래요. 자,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지미수가 나오죠. 중지미수입니다. 이는 스스로 그만둔 걸 말하겠죠. 그래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죠. 그러니까 스스로 중지하거나 또는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스스로 방지하는 것. 자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는 차이점이 장애미수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적 요소에서 그만두는 것이고 중지미수는 스스로 그만두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강간을 실행하려다 강간 실행하다가 피해자가 운다든가 그래서 기타 스스로 그만두는 거. 그 중지미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간 실행 착수는 들어갔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 이것은 중지미수입니다. 또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과가 죽기 전에 스스로 놀래가지고 또는 스스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또 살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살인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 미수가 되겠죠. 그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지 미수입니다. 중지 미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적 감면. 그래서 강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필요적 감면이지요. 자, 세 번째는 불능미수입니다. 불능미수는 그 자체가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 의사로 실행을 했지만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불능미수다 이렇게 보시고, 자,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됩니다. 감면. 네, 불능미수는 애당초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불능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능미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범하고 공범론 나오죠. 정범은 여러분 직접 정범이고 간접 정범이 있고요. 자, 간접 정범 보시면 행위자 자신이 실행하지 않고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죠.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간접 정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범도 자, 임의적 필요적 공범이 나오죠. 임의적 공범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두 명 이상 협력해서 하는 것을 임의적 공범인데요. 자, 공동 정범이 나오죠. 여러 사람이 정범의 지위에서 범죄 실행한 것을 공동 정범. 자,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해서 범죄 실행하는 것. 또 종범은 여러분 방조죠.
방조하여 범죄 실행한 자를 우리가 보통 종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필요적 공감은 2명 이상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것.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필요적 공감 대표적 집합법, 대항범이 나오죠. 그죠? 자, 집합법 여러분 소유죄라든가 또는 다중불해산죄, 내란죄 등이 들어갑니다. 자, 대항범은 일반적 도박죄, 수뢰죄, 정례죄 등이 나오죠. 또 음행, 매개죄, 그죠? 이런 것 전부 다 대항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 점검이 나오죠. 자, 간접 점검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교사 또는 방조해가지고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데 그 타인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그죠? 그래서 어린애한테 가서 그 약을 뿌리고 와라. 시켜서 어린애를 시켜가지고 수돗물에 독극물을 타라. 뭐 이렇게. 그래서 처벌되지 않은 자 또는 과실범 처벌될 교사 방조해가지고 행위를 발생한 자를 간접점검이죠. 이는 교사범이나 방조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 교사범이죠. 타인에게 범죄 실행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이 교사인데 실행자하고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교사범 여러분 일반적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경이 안 됩니다. 근데 종범이죠. 종범은 필요적 강경입니다. 알겠죠? 필요적 강경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적인 문제에서 간접정범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일반적 간접 정범이 나올 것이고, 간접 정범은 교사 방조하는 것인데요. 일반적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이런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간접 정범은 일반적들 교사자나 또는 방조 책임, 그래서 일반적 교사 방조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 방조하고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교사범이 나오는데요. 자, 교사범은 기본적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행자하고 동일하게 처벌. 한마디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근데 교사범은 여러분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효과 없는 교사하고 실패한 교사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효과 없는 교사. 자, 이 말은 여러분 일반적 교사를 했는데 상대가 승낙은 했어요. 자, 승낙은 했는데 실행 착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죠. 효과 없는 교사고, 또 실패한 교사가 나오죠. 자, 실패한 교사는 승낙 자체를 안 해버린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실패한 교사입니다. 만약에 효과 없는 교사라면 실행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처벌하기는 어떻게 하겠죠? 예비 음모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사자 또는 피교사자입니다. 이 모두를 예비 음모로 처벌하는 문제, 이게 나올 것이고, 자, 실패한 교사는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교사자에 대해서만 예비 음모로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범이 나옵니다. 종범은 여러분 방조시킨 것을 말하죠. 방조범인데 여기는 필요적 강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적 감경. 그래서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재수론이 나옵니다. 일제인가 수제인가 나오는데, 자, 일제는 여러분 법적 경합하고 포괄 일제가 있어요. 자, 법적 경합이라는 것은 외관상 수개 구성력에 해당되지만 하나의 구성력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해서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을 법적 경합. 또 포괄 일제죠.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을 묶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법적 경합과 포괄 일제는 일제에 들어갈 것이고, 자, 수제가 된 것은 상상적 경합 나오죠. 행위는 하나지만 수개 행위가 범죄가 성립한 것을 말합니다. 상상적 경합이고요. 자,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 범죄인이 수개 행위에 대해서 수개 범죄를 범한 경우죠. 자, 그래서 보통 경합범은
실체적 경합이죠. 그래서 수재가 되는 것이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벌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우리 형벌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형벌 종류는 우리 형법 총칙에 9가지 종류 형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형, 징역, 금고, 그리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 형벌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벌은 9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사형은 여러분 주로 이제 교수형이 원칙이고요. 징역, 금고 나와 있죠. 자, 징역형입니다. 우리 교도소에 구치하고 우리 정역이죠. 그래서 일을 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형제는 가장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징역형은 유기무기,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죠. 이게 징역이고. 금고는 구치, 즉 우리 교도소에 구치는 하지만 일을 안 시키는 것을 금고형. 자, 구류는 여러분 30일 미만이죠. 1일 이상 30일 미만을 구류. 자, 재산형은 벌금이 나오죠. 벌금은 보통 5만 원 이상입니다. 알겠죠? 5만 원 이상. 자,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몰수는 재산을 뺏는 걸 말하겠죠. 또 자격정지, 자격상실은 명예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벌 종류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누범이 나오죠. 자, 누범입니다. 자, 누범은 여러분 금고 이상형을 받고 3년 내 다시 재범한 것이죠.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형이고 플러스 3년 내 다시 한번 금고 이상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죄를 범한 경우죠. 재범을 한 경우 보통 누범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누범은 형의 장기형이죠. 여기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이 나오네요. 자, 일반점들 여기는 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징 몇 가지 볼 겁니다. 자,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입니다. 세 가지 요건의 공통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개전회장이 현저해야 됩니다. 이 말은 뉘우치는 것이 현저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뉘우치는 것이 현저해야 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이 나오죠. 그래서 선고유예를 하려면 1년 이하입니다. 자, 바로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우리 벌금형이 들어가죠.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어요. 자, 가석방 같으면요. 자, 무기 같으면 20년이죠. 20년. 자, 유기형 같으면, 유기징역이면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죠. 알겠죠? 3분의 1을 경과했다. 그럴 때 가석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선고유예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부터 5년 사이죠. 그래서 1년에서 보통 5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무기 같은 우리 가석방은 무기 10년. 자, 유기는 잔영기간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무기는 10년. 또 유기는 잔영기간, 남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이제 가석방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고유예를 넣으면 얘는 면소가 간주됩니다. 면소된 걸로 보는 것이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때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걸 봐두세요.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가석방은 집행 종료로 간주하는 것이죠. 형의 집행이 종료된 걸로 간주한다. 자, 뭐 이 정도 특징만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법 강론이 나옵니다. 자, 강론에 관한 사람들, 우리 범죄 유형만 좀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 개개의 범죄까지 나와버리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개개의 범죄를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 범죄가 있는 거냐, 뭐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또 형법 강론은 개개의 범죄를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론에는 우리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그죠? 그래서 개인적 고의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또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도요, 제일 많은 게 개인적 법익이죠. 보시면 우리 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 이게 대표님들 우리 살인죄, 또 상해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자, 낙태죄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형결정 나왔죠. 낙태죄는 유형결정입니다. 낙태죄는 지금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유기학대죄가 나옵니다. 또 일반적인 자유에 대한 죄입니다. 자, 자유에 대한 죄가 여러분들 협박, 강요, 체포, 감금 등이죠. 자유에 대한 죄는 협박이나 강요 또는 체포, 감금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명예신용에 대한 죄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 명예훼손죄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보통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생활입니다. 자,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가 여러분들 대부분 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 또는 비밀침해,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재산에 관한 죄죠. 재산입니다. 자, 재산에 관한 죄는 여러분들 절도, 강도, 사기, 그리고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그리고 또 우리 배임, 또 손괴,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 우리 재산에 관한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에 관한 죄는 한두 가지 보충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재산에 관한 죄는 재물을 대상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재산상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득죄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또 재물하고 재산상 이득이 같이 있는 거 있죠. 재물 플러스 재산상 이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재물만 대상하는 것이 대표적인 여러분들 우리 절도, 횡령, 장물, 손괴 등이 있습니다. 절도죄, 또 횡령, 그리고 장물, 그리고 손괴죄가 있다. 자, 재산상 이득이 대표적인 게 배임죄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이 같이 들어가는 범죄가 있죠. 이것들 강도 또는 사기, 공갈입니다. 자, 재산죄는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있죠. 공공의 안전, 평온, 신용, 건강 등이 나오고 사회 도덕에 관한 범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들 우리 공공의 안전, 평온에 대한 죄는 공안을 해야 하는 죄, 여러분들 범죄한 죄, 조직죄, 소요죄, 또 다중불이산죄가 나올 것이고, 폭발물 나오고, 방화나 실화 나오죠. 이런 거. 일수하고 수리, 여러분 일수, 우리 물이 넘겨서 물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또 수리방해죄는 물의 흐름을 방해시키는 것이죠. 이건 수리방해죄, 교통방해죄입니다. 공공신용은 통화, 또 유가증권 인지 우편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인장, 우리 도장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장에 관한 죄입니다. 공정건강에 대한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또 사회 도덕에 관한 죄는 성풍속, 도박이나 복표, 신앙에 관한 죄가 나옵니다. 또 우리 국가적 법익은 대표적인 내란죄, 외환죄가 있죠. 또 우리 국기, 국장, 모독죄, 또 국교에 관한 죄로서 애국원수나 애국사절을 폭행하는 것, 이런 것 들어갈 것이고, 거기 애국에 대한 사전죄란 말 나온가요? 자, 애국에 대한 사전죄다. 애국에 대한 사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인이, 개인이 스스로 전투하는 겁니다. 저 국가가 선전포고를 알리는데 개인이 전투행위를 하는 것, 그렇죠? 사인, 개인이 혼자
애국을 상대로 전투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애국에 대한 사전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국가 기능에 관한 죄는 공무원 직무, 공무방해, 도주 은닉, 그리고 무고죄 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형법 강론 여러분, 개개의 범죄가 굉장히 많고 개별적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범죄 유형 정도만 여기서는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은 형사선고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